일화 줄거리. 부정부패가 만연해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있던 송나라 시절 천하에 호색한 서문경은 우연히 방금년과의 스치는 만남에서 그녀에게 빠져든다. 서문경은 찻집 주인 왕파노파를 통해 만남을 주선하고 서문경과 방금년은 사통을 하기에 이른다. 우연히 이를 알게 된 행상소년 운가가 무송의 형인 무대에게 이를 알리고 두 사람은 현장을 습격하지만 오히려 서문경의 반격으로 운가는 도망가고 무대는 죽도록 매를 맞는다. (6) 무서운 음모. 서문경은 방금년과의 정사를 끝내자마자 왕파를 불렀다. 할멈은 아직도 안 왔는가? 예, 이제 막 술을 사가지고 오는 길입니다요. 왕파가 능청을 떨면서 방 안으로 들어왔다. 서문경은 잔에 술을 가득히 부어 한 잔 쭉 들이켰다. 몹시 목이 말랐던 모양이었다. 자, 그럼 무대를 어떻게 처치하는 것이 좋을까? 서문경은 이미 마음속으로 방법까지 다 작정하고 있으면서도 교활한 그는 그것을 자기 입으로는 말하지 않았다. 왕파나 방금년의 입에서 나오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탄로가 났을 경우 자기의 죄가 가벼워질 뿐만 아니라 또 조금은 양심의 가책도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역시 먼저 입을 연 것은 왕파였다. 아무래도 독약을 먹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에 방금년이 고개를 주워기며 그 방법이 제일 쉬울 것 같군요 하고 동의를 표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 세 사람의 의견이 이처럼 똑같으니 일이 잘 될 것 같군. 서문경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다. 참, 그런데 독약은 어디서 구하죠? 왕파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하자 서문경은 하하하, 우리 집이 약방인데 무슨 걱정이야. 그건 내가 얼마든지 구해주겠어. 그런데 그걸 누가 먹이지? 이번에는 서문경이 잠옷 염려스러운 얼굴로 왕파를 쳐다보며 말했다. 이미 답이 나와 있는 문제를 서문경은 짐짓 그렇게 물었다. 아, 그 일이야 물론 색시가 해야죠. 왕파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고는 색시, 할 수 있겠지. 색시 말고는 이 일을 할 사람이 없다고 하고 다짐했다. 네, 그건 염려 마세요. 방금년은 꼿꼿하게 자리를 굳혀 앉으며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그럼 할멈이 있다가 밤이 되거든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우리 약방으로 오라고. 약을 줄 테니까. 서문경은 내심 안도의 숨을 쉬었다. 세 사람의 손발이 이렇게 척척 맞을 줄은 그 자신도 미처 몰랐던 것이다.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 걱정되는 일이 있어요. 왕파는 또 이맛살을 좁혔다. 뭐야, 말해봐. 서문경이 대답을 재촉했다. 무대가 죽었다고 하면 현청에서 검시관이 검시를 하러 나올 텐데 만일 독살인 줄 알게 되면 허허, 또 쓸데없는 걱정. 내가 누군데 그만한 일 하나 처리 못하려고. 아무 걱정 마. 서문경은 호탕하게 웃으며 큰 소리를 쳤다. 그날 밤 왕파가 서문경의 약방으로 찾아가자 그는 봉지에 싼 것을 은밀히 건네주었다. 비상이라는 독약이었다. 그리고는 입을 왕파의 귀에다 대고 그 비상을 사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이튿날 아침을 먹고 나자 왕파는 방금년을 부르러 갈까 하고 있는데 방금년이 먼저 제 발로 찾아왔다. 그녀는 이제 마음을 단단히 굳혀서인지 아주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할머니, 어젯밤에 그걸 받아왔나요? 방금년은 가게로 들어서자마자 그것부터 물었다. 받아오고 말고. 왕파는 잠시 입을 다물고 아무도 없는 가게 안을 휘둘러 보고 나서 비상이래. 색시는 비상이 어떤 약인지 알아? 먹으면 죽는다는 말은 들었어요. 가만,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안방으로 가자고. 왕파는 조심스럽게 말하고는 먼저 일어나 안방으로 갔다. 방금년이 그 뒤를 따라서 안방에서 단둘이 마주 앉자 왕파는 다시 말을 이었다. 사실은 나도 비상이 어떤 건지 아직 본 적도 없다고.
그래서 대간인 어른이 자세한 설명을 해주더라고. 그게 어떤 건데요? 방금년이 호기심에 찬 얼굴로 물었다. 굉장히 무서운 독약인데 그것이 입으로 들어가면 오장육부가 타는 듯이 아파서 마구 고함을 지르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곧 코, 귀, 입, 눈 같은 구멍이란 구멍에서는 피가 쏟아진대. 좀 끔찍하긴 하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해. 왕파가 진저리를 치며 잠시 말을 중단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야. 미리 물과 수건을 준비해 놓고 무대가 고함을 지르면 얼른 이불을 덮어 씌우고는 꼼짝 못하게 누르고 있어야 한다는 거야. 고함 소리가 바깥으로 새나가지 않게 말이야. 그래서 숨이 끊어진 다음에 쏟아진 피를 닦고 시체를 염해버리면 만사는 끝나는 거지. 뭐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군요. 다소 긴장된 얼굴로 듣고 있던 방금년이 오히려 콧웃음을 치며 말했다. 그런데 무대에게 감쪽같이 약을 먹일 수 있겠수. 난 그게 제일 걱정이야. 조금 먹고 토해버리기나 하면 그때는 아주 낭패야. 원 별 걱정도 다 하시네. 그런 염려는 아예 놓으세요. 그보다도 오늘 밤에는 주무시지 말고 기다리세요. 일이 끝나면 이리로 데리러 올게요. 그때는 할머니가 좀 도와주세요. 혼자서는 무서워요. 그래, 안 자고 기다릴 테니까 뒷문으로 와서 똑똑똑 3번을 두드리라고. 예, 알았어요. 방금년은 집으로 돌아오자 영아를 불러서 고량주를 한 병 사오도록 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한 생강보자기를 들고 무대가 누워있는 방으로 갔다. 무대는 누운 채로 힐끗 한번 방금년을 쳐다보고는 스르르 눈을 감으며 말했다. 집을 나간다더니 웬일로. 여보, 정말 잘못했어요. 나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됐는데 내가 어찌 집을 나가겠어요. 내가 이웃에 다니면서 알아봤더니 멍이 든 데는 생강즙에다 고량주를 타서 바르고 또 그것을 마시면 참 좋대요. 화가 나시겠지만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무대는 계속 입을 다물고 있었으나 방금년이 집을 나가지 않고 치료까지 해준다니까 마음이 조금 풀렸다. 얼마 후 영아가 고량주를 사오자 방금년은 손수 생강을 으깨어 즙을 내고 거기에다 고량주를 탔다. 영아가 호기심에 찬 눈으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자, 약을 만들어 왔어요. 발라드릴 테니 옷을 벗으세요. 방금년이 짐짓 애정이 듬뿍 담긴 어조로 말하자 무대는 일어나 앉으려고 몸을 움직였다. 그러나 상체를 일으키려다 말고 아이고, 하고 도로 자리에 털썩 누워버렸다. 온몸이 결려서 일어날 수가 없어. 무대가 미안한 듯 혼자 말했다. 그럼 그대로 누워 계세요. 방금년은 하는 수 없이 누워있는 채로 옷을 벗겼다. 영아가 쪼르르 달려와 함께 거들었다. 아이고, 이런. 영아는 아버지의 상처를 보자 그만 기겁을 했다. 구렁이에 감긴 듯 온몸이 시퍼런 몽투성이었다. 너무도 참혹한 모습에 영아는 잠시 넋을 잃은 듯 멍하니 서 있기만 했다. 예, 넌 뭐라고 있니? 어서 거들지 않고. 방금년이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무대는 통증이 다시 되살아나고 몹시 화끈거리는 듯 계속 신음을 하다가 약을 다 바르고 나자 스르르 잠이 들었다. 영아야, 오늘 밤은 엄마가 내 방에서 잘 테니까 넌 2층에서 자도록 해라. 저녁을 먹고 나자 방금년이 영아에게 말했다. 왜 그러는데요, 엄마? 밤에 아버지 상처에다 또 약을 발라드려야 하거든. 아, 네. 영아가 자는 방은 무대가 누워있는 방의 바로 옆에 있었다. 그래서 자기가 무대를 독살하는 장면이 영아에게 들킬까 두려워 영아를 2층에서 자게 한 것이었다. 참, 그러고 말이야. 밤중에 아버지가 또 신음소리를 내더라도 놀라지 말고 그냥 자라고. 약을 바르면 좀 화끈거리니까. 네, 알았어요. 새엄마의 무서운 속셈을 모르는 영아는 고분고분 대답했다. 마침내 그날 밤이 점점 깊어가고 있었다. 방금년은 정성껏 간호라도 하는 듯 무대의 침상 옆을 지키고 있었다.
이윽고 삼경을 알리는 북소리가 들려왔다. 방금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고 있는 무대를 깨웠다. 여보, 일어나세요. 약을 먹어야죠. 방금년이 무대를 깨우자 무대는 괭한 눈을 꿈뻑이며 이 밤중에 약을... 아니에요. 이 약은 한밤중에 먹어야 효과가 가장 좋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껏 자지 않고 기다린 거예요. 참으로 앙큼한 거짓말이었다. 무대를 감쪽같이 독살하기 위해 남들이 깊이 잠들기만을 기다려온 그녀가 아닌가.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이 약을 마시고는 땀을 푹 내야 하니까 두꺼운 이불을 하나 더 가지고 와야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방금녀는 옆방으로 가서 이불을 하나 더 가지고 와서 그것을 미리 무대에게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비상이 든 약그릇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무대를 안아 일으켰다. 무대는 겨우 상체를 일으키며 몹시 고통스러운 듯 신음소리를 냈다. 방금녀는 약사발을 무대의 입에 갖다 대며 생강즙에다 고량주를 탔으니 약이 좀 독할 거예요. 맛을 보지 말고 단숨에 쭉 들이키세요. 무대는 시키는 대로 약그릇을 들고 단숨에 쭉 들이켰다. 약맛이 몹시 거슬리는 듯 무대는 얼굴을 잔뜩 찌푸렸다. 방금녀는 무대가 약그릇을 비우자 얼른 안았던 팔을 풀고 서둘러 무대를 자리에 눕혔다. 그리고는 잽싸게 달려들어 이불로 덮어 씌운 다음 그 위에 올라타고 지디기듯 눌러댔다. 무대의 조그만 몸집이 벌레처럼 꿈틀거렸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나 죽네. 처절한 비명소리와 함께 단말마의 몸부림을 쳐대던 무대가 마침내 조용해졌다. 방금녀는 그래도 한참 동안 더 무대를 짓누르고 있다가 이마에 밴 땀을 닦으면서 그 위에서 내려왔다. 왠지 모르게 온몸이 자꾸만 부들부들 떨렸다. 그녀는 혹시나 무대가 살아있지나 않나 하는 생각에 이불을 가만히 들춰보았다. 방금녀는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참으로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참혹한 광경이었다. 무대의 두 눈알은 툭 붉어져 나왔고 코와 입에서는 물론 눈에서도 검붉은 피가 흐르고 있어 이불 속은 완전히 피로 젖어 있었던 것이다. 기겁을 한 방금녀는 정신없이 방을 뛰어나와 왕파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때 2층에서 자고 있던 영아는 아래층에서 새엄마가 비명을 지르며 급히 집을 뛰어나가는 소리를 듣고 잠이 깨었다. 아무래도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아 영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방으로 가보았다. 에그머니,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있는 아버지를 본 영아는 그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너무도 놀란 나머지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영아는 오들오들 떨고만 있었다. 이리로 오세요. 빨리요. 얼마 후 바깥에서 새엄마가 누군가를 데리고 오는 것 같았다. 영아는 왠지 모르게 그 자리를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후다닥 일어나 숨듯이 옆방으로 들어갔다. 방금년의 뒤를 따라 무대의 방으로 들어선 왕파 역시 너무도 참혹한 광경에 얼굴을 돌리며 말했다. 색시, 어서 물하고 수건을 가지고 와. 아무도 모르게 이 피부터 닦아내야지. 왕파는 팔을 걷어붙이고 물에 적신 수건으로 피범벅이 된 무대의 얼굴을 닦아내기 시작했다. 방금녀는 옆에서 왕파가 건네주는 피에 젖은 수건을 빨아서 다시 건네주곤 했다. 색시의 솜씨가 보통이 아니군. 바로 옆집에서 귀를 세우고 있는 나에게도 들리지 않게 감쪽같이 해치우다니. 참, 딸애는 모르지. 왕파는 긴장을 누그러뜨리려는 듯 빙긋 웃으면서 말했다. 네, 염려 마세요. 오늘 밤은 2층에서 자라고 올려보냈거든요. 참 잘했어. 아주 빈틈이 없구먼. 옆방에서 영아가 귀를 쫑긋 세우고 엿듣고 있는 줄을 모르고 그들은 계속 짓거려댔다. 아이고, 안 되겠어. 누가 보더라도 이건 독살이라고 단번에 의심을 하겠는걸. 네? 그럼 어쩌죠? 피를 말끔히 닦아내긴 했지만 무대의 얼굴은 아무래도 그냥 병사한 사람 같지는 않았다.
온 얼굴이 푸르댕댕하게 얼룩져 있는 데다가 두 눈알마저 툭 붉어져 나와 흐물흐물해져 있었던 것이다. 할머니, 좀 어떻게 해봐요. 난 무섭기만 해서. 뭐 별 수 없지. 날이 새기 전에 염을 해버리자고. 색시집에 혹시 삼배 있어? 삼배가 있어야 염을 할 텐데. 어머, 삼배가 없는데 어쩌죠? 방금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왕파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럼 도리가 없군. 우리 집에 있는 걸로 우선 갖다 써야겠군. 내가 죽으면 쓰려고 준비해 둔 거지. 그렇게 해주세요. 나중에 톡톡히 샘을 쳐드릴게요. 하긴 이럴 때 삼배는 10배로 샘 쳐준데도 아까울 게 없지. 왕파는 히히 웃으며 자기 집으로 삼배를 가지러 가려고 일어섰다. 아이고 할머니, 나도 같이 갈래요. 무서워서 여기에 혼자 있지 못하겠어요. 방금년이 왕파와 함께 바깥으로 나가자 영아는 얼른 옆방에서 나와 2층에 자기 이불 속으로 들어가 울기 시작했다. 새엄마와 왕파가 짜고 독약을 먹여 아버지를 죽이다니.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나 영리한 영아는 눈물만 줄줄 흘릴 뿐 소리를 내어 울지 않았다. 만일에 자기가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는 것이 들키는 날에는 그들은 틀림없이 자기를 그냥 두지 않고 죽여 없앨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이윽고 삼배를 가지고 온 왕파가 방금년에게 말했다. 수의를 준비해 놓지는 않았을 테니 아무거나 깨끗한 옷을 한 벌 가져오라고. 날이 새기 전에 염을 끝내야 하니까 서두르자고. 그들은 먼저 무대에 피 묻은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힌 다음 시체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둘둘 몇 겹이나 쌌다. 그리고는 삼배를 잘라서 만든 끈으로 여기저기 몇 군데를 질끈 묶었다. 자, 이제 염습도 끝났으니 난 이제 그만 가봐야겠군. 그런데 그 전에 색시에게 일러둘 말이 있어. 왕파가 허리를 펴고 일어나며 말했다. 무슨 말씀인데요? 방금년이 궁금한 듯이 물었다. 관가의 일은 대간인 어른이 다 알아서 할 터이니 아무 걱정 말고 혹시 검시간이 오거든 평소에 늘 가슴이 아파서 약을 먹어왔는데 간밤에 가슴병이 악화되어 갑자기 죽었다고 말하라더군. 그리고 시체는 매장을 하지 말고 반드시 화장을 하라는 게 대간인 어른의 신신당부였어. 네, 알았어요. 방금년은 다부지게 입을 다물며 대답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왕파는 되도록 남의 눈을 피해가며 서문경의 집을 찾아갔다. 왕파는 길을 가면서도 이 일이 무사히 끝났을 때 서문경이 자기에게 사례비로 얼마를 줄 것인가 그것이 궁금해서 못 견딜 지경이었다. 할멈, 일은 잘 끝났겠지. 수고했어. 서문경은 왕파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는 듯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내 이번에 할멈에게 신세진 건 톡톡히 갔겠네. 사람을 많이 부려보아서 그런지 서문경은 왕파의 가려운 데를 잘 알고 있었다. 아니 뭘 신세까지야. 왕파의 입이 크게 찢어졌다. 그리고 내친 김에 할멈이 아예 장례까지 맡아서 치러주게. 우선 이걸로 장례 비용에 쓰도록 하고. 서문경은 말하면서 20냥을 꺼내어 왕파에게 건네주었다. 아이고 이렇게나 많이. 무대가 죽어서 호강을 하게 생겼네. 왕파가 상갓집으로 돌아오니 안에서 곡소리가 들렸다. 방금년의 울음소리였다. 눈물은커녕 콧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면서 하도 소리가 요란해서 왕파는 쓴웃음을 지었다. 저처럼 앙큼해도 보통 앙큼한 여우가 아닐세 그려. 빈소에는 방금년과 영아가 앉아있는 가운데 이웃에 사는 남자 2사람이 문상을 왔다. 그들은 평소에 무대와 가까이 지내는 친구 사이로서 아침부터 무대의 집에서 곡하는 소리가 들려 무슨 일인가 하고 찾아온 것이었다. 빈소에 그들이 들어서자 방금년의 울음소리는 한결도 높아지고 구슬퍼졌다. 그러나 영아는 계속 눈물만 줄줄 흘리고 있었다. 영전의 배례를 마친 문상객이 방금년을 위로하며 물었다. 무대가 이렇게 갑자기 죽다니 무슨 병이었나요? 네, 평소에 가슴이 아파서 약을 먹어왔는데
간밤에 벼랑간 악화되어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무대가 가슴이 아프다는 말은 못 들었는데. 문상객이 의외라는 듯 고개를 갸우뚱하자 방금 여는 속으로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태연하게 받아 넘겼다. 그이는 원체 입이 무거워 남에게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한 거죠.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문상객은 아무래도 납득이 안 간다는 듯 미심쩍어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미망인의 말을 믿지 않을 수도 없어 왕파가 차려준 음식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서둘러 가버렸다. 7. 부패한 간원. 한편 서문경은 약방에 서기를 시켜 관가로 가서 무대에 사망신고를 하게 하고 검시관 하구를 잠시 자기 집에 들르도록 전하라 했다. 얼마 후 하구가 찾아오자 서문경은 그를 자기가 다니는 단골 요리집으로 데리고 갔다. 요즘 수고가 많으시지. 불과 20대 후반의 서문경이 40살이 넘은 하구에게 말을 놓았다. 그만큼 서문경의 위세가 당당했다. 제가 뭐 하는 일이 있어야지요. 눈치 하나로 밥 먹고 사는 노회한 간원인 하구인지라 그는 깊숙이 허리를 굽히며 서문경의 기색을 살폈다. 안쪽에 있는 호젓한 방으로 안내된 두 사람이 자리를 잡고 앉자 이내 최고급 특상조와 함께 고급 요리가 나왔다. 미리 준비를 해둔 것 같았다. 하구의 가느다란 눈이 더욱 가늘어졌다. 자, 한 잔 쭉 드시게. 서문경이 술병을 들고 먼저 하구의 잔에 술을 따라 주었다. 아, 예, 황송합니다. 하구가 두 손으로 공손하게 잔을 받았다. 이 사람이 대체 무슨 까닭으로 나에게 술 대접을 하는 걸까? 하구는 서문경으로부터 술잔을 받아 마시면서도 그것이 궁금했다. 평소에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업무상으로도 아무런 연관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술잔이 몇 차례 오가고 주기가 어느 정도 오르자 서문경이 금돈 한 잎을 꺼내어 하구 앞에 놓았다. 검시관, 받아 넣어 두라고. 아니, 이렇게 큰 돈을 주시다니. 하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외 무대라는 난쟁이 알지? 예, 행상을 하는. 그래, 그 사람이 말이야. 지난밤에 갑자기 죽었다는군. 사인이 무엇이랍니까? 하구는 저도 모르게 직업의식이 발동했다. 가슴이 아파서 늘 약을 먹어왔는데 그것이 악화된 모양이야. 아, 그래요. 유족으로 미망인가 어린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가정 형편도 어렵고 하니 검시를 할 때 적당히 눈을 감아줘서 시끄럽지 않게 장사를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좋겠네. 서문경이 비록 말은 번드르하게 잘했지만 그 속에 무서운 흑막이 있으리라는 것쯤은 눈치 빠른 하구가 모를 리 없었다. 그러나 번쩍거리는 금돈의 무게가 그의 양심을 질식시켜버리고 말았다. 예, 뭐 그만한 일을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그럼 난 검시관만 믿겠네. 서문경은 의도적으로 하구를 계속 검시관이라는 직책명으로 불렀다. 하구에게 자기의 부탁이 검시와 관계되는 일이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였다. 요리집에서 나와 서문경과 헤어진 하구는 불그레하게 주기가 오른 얼굴로 상갓집을 향해 갔다. 일단 사망신고가 접수된 만큼 검시관으로서 가보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구는 휘청휘청 길을 가면서도 한 가지 의문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하찮은 난쟁이 행상 하나가 죽었는데 서문경이 무슨 까닭으로 뇌물까지 주면서 검시 때 잘 봐달라고 하는지 영문을 알 수 없었다. 아무튼 흥미있는 일이라 생각하며 상갓집에 도착한 하구는 큰소리로 말했다. 나는 현청에서 나온 검시관이요. 이 집이 죽은 무대의 집이요. 예, 그렇습니다. 어서 안으로. 방금 년이 굽실거리며 검시관을 맞았다. 당신이 무대의 아내요. 네. 하구는 대답을 듣고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하, 바로 그것이었구나. 하구는 모든 의문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았다. 보잘것없는 난쟁이 행상인 무대에게 이렇게 젊고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서문경이 천하에 소문난 바람둥이라는 것이
무대의 갑작스런 죽음과 무슨 연관이 있음이 분명했다. 그러나 하구는 시치미를 떼고 물었다. 남편이 왜 죽었나요? 갑자기 병이 악화돼서. 무슨 병인데요? 그이는 가슴이 아프다면서 약을 먹어왔어요. 남편이 그 병으로 죽었다는 걸 어떻게 알죠? 하구는 조사를 한다기보다는 상대를 좀 골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 꼬치꼬치 캐물었다. 방금녀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이때 왕파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다가 검시관이 온 것을 알고 살금살금 빈소로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엿듣고 있었다. 그때 마침 영아는 왕파의 심부름으로 시장에 음식거리를 사러 가고 빈소에 없었다. 남편은 어젯밤 몇 시에 죽었죠? 검시관의 질문은 계속되었다. 삼경이 조금 지났어요. 그때 임종의 자리에는 누가 있었죠? 제가요. 부인 혼자 있었나요? 네. 하구의 질문이 뭔가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나간다고 느낀 왕파가 슬그머니 빈소 안으로 들어가 두 사람 사이에 중간쯤에 앉으면서 검시관 나리께서 오셨군요. 하도 누추해서 앉으실 자리도 마땅치 않으니 이걸 어쩌죠. 왕파가 필요 이상으로 호들갑을 떨었다. 아니, 괜찮소. 여기 앉아 있으려고 온 게 아니니까. 하구는 다소 차갑게 말하고는 노려보듯 왕파를 힐끗 쳐다보았다. 뭔가 모르게 이 할망구도 무대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듯이 보였다. 지난밤 삼경이 좀 넘었을 때였어요. 여기 색시가 얼굴이 하얗게 돼서 우리 집에 찾아와서는 갑자기 무대가 죽었다고 하지 않겠어요.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이고 해서 내가 이렇게 장례일을 거들어주고 있다오. 왕파는 묻지도 않았는데 공연히 수다를 늘어놓고 있었다. 자, 그럼 어디 시신을 좀 볼까요? 하구가 일어나서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병풍 뒤로 가려 하자 왕파는 깜짝 놀랐다. 왕파뿐 아니라 방금녀는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나리, 잠깐만. 뭐가 그리 급하시다고. 술부터 한 잔 드시고 시신은 천천히 보아도 되잖아요. 자, 이리 좀 앉으세요. 왕파가 다급한 나머지 하구의 한쪽 소매자락을 덥석 붙잡았다. 술은 제가 한 잔 따라 드릴게요. 이리 잠깐 앉으세요. 이번에는 방금년이 유혹이라도 하듯 생글 웃으며 말했다. 허, 나 이거 참. 하구는 아침에 먹은 술로 주기가 있는 데다가 방금년의 고혹적인 웃음에 그만 마음의 끈이 스르르 풀어지고 말았다. 내가 서문경으로부터 돈을 받은 터에 너무 심술을 부려서는 안 되겠지. 하구는 엉거주춤 도로 자리에 앉았다. 왕파가 얼른 주방으로 가서 술상을 차려 들고 오자 방금년이 가늘고 하얀 손으로 공손히 술을 따라 주었다. 하구는 기분 좋게 몇 잔을 연거푸 들이켰다. 검시간 날이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자주 들르세요. 그때는 더 좋은 술과 안주로 대접해드리겠어요. 방금년이 은근한 어조로 말했다. 그래도 나에게 주어진 직책이 있으니 아무리 형식적이라도 절차는 밟아야지요. 여기까지 와서 시신도 한번 안 본댔어야. 하구가 약간 혀꼬부라진 소리로 말하자. 어머, 보긴 뭘 봐요. 시신을 뭐 꼭 눈으로 봐야 하나요? 말로 들었으면 됐지. 안 그래요? 그리고 이미 염을 해버린 거려. 방금년이 능란하게 하구를 구슬렀다. 뭐? 염을 해버리다니. 내가 검시를 하기도 전에. 대간인 어른께서 염을 하라고 그러시던데요. 대간인 어른께서. 네, 그래요. 좋아요. 그럼 염을 한 거라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하지요. 하구는 갑자기 풀죽은 소리로 말했다. 네, 그렇게 하세요. 하구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왕파가 얼른 달려가서 병풍 한쪽을 걷었다. 흰 혼이불로 덮어 씌워진 무대의 시신은 너무도 작고 초라해 보였다. 하구는 혼이불을 잠깐 들춰보고는 이내 도로 덮어버리며 검시는 끝났소. 입간을 하도록 하시오. 하고 잠옷 엄숙하게 말했으나 방금년과 왕파는 속으로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날 밤 서문경은 아주 늦은 시각에 상갓집을 찾아갔다. 문상객들은 다 돌아가고 늙은 승려 한 사람이 독경을 하는 가운데 방금년과 왕파만 빈소를 지키고 있었다. 내가 너무 늦게 문상을 왔나 보군. 서문경이 들어서자 방금년과 왕파가 무척 반가워하며 그를 맞았다. 서문경은 무대의 신이 앞으로 나아가 분향을 하고 합장 배례를 했다. 그것이 끝나고 나자 서문경이 은전 두 잎을 꺼내주며 승려에게 말했다. 스님, 밤이 깊었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시지요. 승려가 일어나 돈을 받아놓고 깊숙이 합장을 한 다음 빈소를 나가자 세 사람이 탁자에 둘러앉았다. 술을 좀 가져올까요? 왕파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물었다. 허허, 오늘 같은 날 어찌 술 한 잔이 없을 수 있나. 서문경은 왕파가 술과 안주를 내오자 잔을 2개 더 가져오도록 했다. 그리고는 손수 자기가 3개의 잔에 철철 넘치도록 술을 따랐다. 자, 이제 일도 무사히 끝났으니 우리 같이 건배를 하자고. 세 사람은 일제히 잔을 들고 건배를 했다. 서문경이 먼저 꿀꺽꿀꺽 단숨에 잔을 비우자 방금년이 또한 잔을 비웠다. 다만 왕파만이 한 모금 입에 대고는 그대로 잔을 내려놓았다. 모두들 수고가 많았어. 몹시 기분이 좋은 듯 서문경은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그는 연거푸 몇 잔을 비우고 나더니 일부러 커다랗게 하품을 해보이며 왕파에게 말했다. 할멈, 그 외에 있지. 특상주 말이야. 그걸 좀 사러 가야겠어. 예, 그러지요. 왕파는 혼자서 집으로 가다 말고 고개를 돌려 상갓집을 향해 가래침을 퇴하고 뱉었다. 세상에 저런 못된 놈도 있나. 남의 옆에 내를 데리고 노는 것도 모자라 그 남편을 독살해 놓고 건배는 무슨 얼어 죽을 놈의 건배야. 그리고 뭐 특상주를 사오라고. 시체를 눕혀놓고 그 앞에서 또 그 짓을 할 모양이지. 벼락을 맞아 대줘도 모자랄 연놈들. 에그, 돈이 원수야, 원수. 왕파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계속 한숨을 쉬었다. 왕파가 돌아가자 서문경이 빙그레 웃으며 잔에 남은 술을 훌쩍 마셨다. 그리고는 의자를 뒤로 밀고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다. 자, 이제부터 우리의 일을 시작해 보자고. 오늘은 안 돼요. 영화가 2층에서 자고 있다고요. 방금년이 제법 몸을 사리면서 말했다. 영화가 누군데 그래? 무대의 전처 딸이에요. 지금 몇 살이지? 13살이에요. 아직 어린데 뭘. 그까진 무슨 상관이 있겠어. 서문경이 방금년의 손을 이끌며 옆방으로 들어갔다. 창문으로 달빛이 흘러 들어오고 있었다. 그 달빛을 받아 소복을 입은 방금년의 모습이 잠옷 애처로워 보였다. 서문경은 야릇한 분위기에 젖어들면서 불끝 치솟아오르는 정욕을 느꼈다. 서문경은 천천히 방금년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달빛 속에 하얗게 드러나는 그녀의 나체는 오늘따라 더욱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워 보였다. 자, 이쪽으로. 서문경은 가만히 그녀를 한쪽 벽에다 세웠다. 서문경이 벽을 기대고 서 있는 그녀의 2 다리를 한쪽 무릎으로 벌리며 그 사이로 자신의 약물이 위로 향하게 꺾어 올렸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의 음문이 열리고 그의 약물은 사정없이 음문 속으로 밀려 들어갔다. 서문경의 수평으로 선 약물이 직각으로 꺾여 음문 속으로 들어가자 약물은 팽배할 대로 팽배하고 음두는 터질 듯이 부풀었다. 서문경은 자세를 약간 낮춘 채 엉덩이를 밀어 올렸다가 내렸다 하기를 계속했다. 벽에 기대고 선 그녀도 그의 몸놀림에 맞추어 자신의 엉덩이를 움직여 나갔다. 서문경의 약물이 그녀의 음문을 초올릴 때마다 쿵쿵 하고 벽이 울렸으며 그에 따라 그녀의 신음소리도 점점 높아갔다. 이때 2층에서 잠을 자던 영아가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다. 그것은 마치 저승사자가 아득히 먼 곳에서 지축을 울리며 걸어오는 소리 같기도 한데 그에 뒤이어 죄인이 곤장을 맞을 때 지르는 비명소리 같은 것도 들려왔다.
이게 무슨 소릴까? 영아는 혼자 중얼거리며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아래층의 작은 방에서 나는 소리 같았다. 아니, 이건 새엄마의 신음소리가 아닌가. 영아는 침상에서 일어나 어둠 속을 더듬으며 조심조심 계단을 내려갔다. 아래층이 가까워질수록 소리는 더욱 분명해졌다. 어디가 몹시 아픈 듯 새엄마는 계속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천벌을 받은 거야. 죄 없는 우리 아버지를 죽이고도 무사할 줄 알았더냐. 영아는 속으로 내뱉으며 좀 더 가까이 작은 방으로 다가갔다. 계단을 다 내려와 다시 귀를 기울여 엿듣고 있던 영아는 그만 깜짝 놀랐다. 누구에게 목이라도 졸리는 듯 새엄마가 갑자기 숨이 넘어가는 소리를 냈다. 새엄마의 목을 조르고 있는 사람은 남자인 것 같았다. 좀처럼 숨이 끊어지지 않는 듯 남자도 끙끙대고 몹시 힘겨운 소리를 내고 있었다. 드디어 새엄마의 신음소리가 막바지에 이른 것 같았다. 곧 숨이 넘어가는 듯 자지러들다가 야릇한 비명소리를 내질렀다. 뒤이어 남자도 마지막 안간힘을 쓰는 듯 무거운 신음소리를 토해냈다. 이제야 죽었구나. 영아는 휴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온몸의 긴장이 풀어지면서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아버지도 이제는 원한을 풀고 편안히 저승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작은 방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뜻밖에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새엄마의 말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여보, 나 오늘 너무 좋아서 죽는 줄 알았어요. 당신은요? 틀림없는 새엄마의 목소리였다. 나도 그랬어. 남자가 대답했다. 오늘 밤은 우리 자지 말고 밤새껏 해요. 응? 좋지. 좋고 말고. 남편이 죽고 나니 이제야 내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게 다 내 덕택인 줄 알라고. 영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남자가 새엄마를 목졸라 죽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 둘이서 주고받는 말을 들어보건대 아버지를 죽이도록 일을 꾸민 것은 바로 이 남자임에 틀림없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 둘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가도 이제야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여보, 나가서 빈소에 촛불을 끄고 올게요. 새엄마의 목소리에 이어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영아는 얼른 계단 모퉁이로 가서 몸을 숨겼다. 아니, 저럴 수가. 영아는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빈소에 촛불에 비친 새엄마의 모습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뚱이였던 것이다. 길게 풀어 늘어뜨린 칠흑 같은 머리에 유난히 하얀 몸뚱어리는 영락없는 여자 귀신 같았다. 빈소에 촛불이 꺼지고 새엄마가 방으로 들어가자 영아는 어둠 속을 조심조심 걸어서 2층으로 올라갔다. 계단의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작은 방 쪽에서 새엄마의 헐떡이는 신음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저 남자가 누군지 알아내고야 말 테다. 영아는 조그만 입을 굳게 다물며 맹세하듯 중얼거렸다. 그날 밤 영아는 꼬박 밤을 새웠고 이틀 뒤에 무대의 시체는 성 밖에서 화장되어 강물에 한 줌재로 뿌려지고 말았다. 제2편 유유상종 1. 돌아온 무송.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은 공로로 도두가 되었던 무송. 장대한 체구와 당당한 위풍은 그의 형 무대와는 너무도 딴판이었다. 그 무송이 현지사의 분부로 지난해 늦은 가을에 동경으로 떠났다가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다. 오, 내가 이곳을 떠난 지도 어언 반년이 넘었구나. 경량강 고갯마루에서 멀리 산 아래에 펼쳐져 있는 청하연 성내를 내려다보고 있는 무송은 잠옷 감개가 무량했다. 청청한 실록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산과 들에는 초여름에 눈부신 햇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형님은 별거 없이 잘 지내시는지, 그동안에 영아도 많이 자랐겠지. 잔잔한 미소가 떠오르던 무송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다.
그 여우 같은 새용수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 형님이 행상을 나가고 없을 때 술상을 차려놓고 노골적으로 자기를 유혹하던 새 형수. 무송이 냉정하게 거절하자 거꾸로 누명을 뒤집어 씌워 형님과의 사이를 어색하게 만들기까지 했던 형수였다. 무송은 쓴 입맛을 다시며 말고삐를 당겼다. 말이 발굽을 모으자 순식간에 성내에 도착했다. 무송은 곧장 형님 집부터 찾아가고 싶었지만 말을 현청 쪽으로 몰았다. 현지사에게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보고를 먼저 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먼 길에 수고가 많았네. 현지사는 무송의 노고를 치하하고 상금으로 금돈 5잎을 내려주며 주안상을 차려오게 하고 손수 술을 따라주기까지 했다. 그런데 말일세, 그동안 도두자리를 비워놓을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을 임명했다네. 내 일간 더 나은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까 당분간 편히 쉬도록 하게. 예, 황공합니다. 현청을 물러나온 무송은 그 길로 형님 집으로 가려고 했다. 그러나 형님이 행상을 나가고 없을 것 같아서 이리저리 성내를 돌아다니다가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형님 집을 찾아갔다. 형님, 제가 왔습니다. 무송이 큰 소리로 형님을 찾자 얼굴을 내민 것은 뜻밖에도 웬 낯선 중년 부인이었다. 니시지요. 무송은 순간적으로 혹시나 자기가 없는 동안에 형수가 집을 나가고 형님이 다른 여자를 들여앉힌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형님은 아직 안 돌아오셨나요? 형님이라뇨. 부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전에 여기 살던 분은 이사를 갔나요? 아, 그 행상을 하던 사람 말이군요. 네. 그 사람은 죽었다고 하던데요. 아니, 뭐라고요? 죽었다고요? 무송은 너무도 놀란 나머지 몸을 비틀거렸다. 언제요? 아마 달포쯤 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사 오기 며칠 전에 죽었다고 했으니까. 왜 죽었답니까?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요 옆집에 왕파 할머니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 할머니에게 들었거든요. 무송은 너무도 심한 충격에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도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비록 체구는 작지만 단단하기가 차돌 같아서 한겨울에도 감기 한번 드는 일이 없는 형님이었다. 그런 형님이 이토록 허무하게 죽다니 아무래도 믿어지지가 않았다. 무송은 서둘러 옆집의 왕파를 찾아갔다. 무송과 왕파는 잘 아는 사이였다. 무송이 한동안 형 집에 기거하고 있을 때 차를 마시러 곧잘 들르곤 했던 것이다. 해질녘의 찻집은 꽤 많은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다. 그 중에는 무송을 알아보고 인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뭔가 모르게 자기를 의식적으로 피하는 듯한 눈치였다. 할머니, 안녕하셨어요. 무송이 주방에서 찻잔을 받쳐들고 나오는 왕파에게 인사를 하자 왕파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며 아이고, 이게 누구야? 무도두가 아니신가? 예, 그동안 공무로 동경에 갔다 오느라고 못 들렀어요. 나도 소식은 들었다오. 그래, 언제 돌아오셨소? 오늘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오랜만에 왔으니 내가 차를 한 잔 대접해야지. 왕파는 얼른 주방으로 가서 차 한 잔을 내오며 무송이 미처 묻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말을 꺼냈다. 형님이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셔서 얼마나 상심이 크겠소. 우리 형님은 왜 돌아가셨답니까? 가슴병으로 돌아가셨대요. 평소에도 늘 가슴이 아파서 약을 먹어왔는데 그날 밤 갑자기 병이 악화되어 돌아가셨대요. 한밤중에 색시가 와서 문을 쾅쾅 두드리며 깨우는 바람에 같이 가봤더니 벌써 숨을 거둔 뒤더라고요. 평소에 우리 형님은 아픈 데라고는 없었고 더군다나 늘상 가슴약을 먹고 있었다니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일이로군. 무송이 반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무도두의 형님께선 한 번도 우리 집에 차를 마시러 오신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형님에 대해선 잘 모른다오. 단지 색시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줄로 아는 것뿐이라오. 하긴 그렇겠군요. 무송은 왕파의 말에 더 이상 추궁하듯 물어볼 수도 없었다.
모든 걸 팔자소관으로 알고 슬픔을 사기도록 하세요. 왕파가 무송의 눈치를 살피며 위로하듯 말했다. 내 조카와 형수는 어디로 이사를 갔나요? 글쎄요. 왕파는 시치미를 떼고 대답했다. 아니, 바로 옆집에 살면서 그것도 모르시다니. 더구나 우리 형수하고는 가까이 지내던 사이였잖아요. 왕파는 찔끔했으나 당황하는 기색은 조금도 보이지 않고 사실은 그래서 나도 무척 섭섭했다오. 돌아가신 형님의 염까지 내가 다 해주었는데 어디로 간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종족을 감춰버렸으니. 듣고 나자 무송은 침통한 얼굴로 호소하듯이 말했다. 형수야 어차피 딴 데로 개가를 할 테니까 상관이 없지만 어린 조카가 불쌍해서 그럽니다. 조카가 참 귀엽고 영리했는데 어디서 무슨 고생을 하는지 원. 왕파는 짐지 혀까지 차면서 안타까워했다. 그럼 할머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형님의 산소는 어디에다 모셨는지 아세요? 내가 듣기로는 화장을 했다고 하던데. 아니, 뭐라고요? 화장을 했다고요? 무송은 분통이 터져서 저도 모르게 쾅 하고 탁자를 내리쳤다. 에그머니나 깜짝 놀랐네. 나리도 참 이 늙은 것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고함을 지르시오. 미안합니다. 너무도 원통하고 분해서 그리 됐습니다. 왕파에게 사과를 하고 찻집을 나선 무송은 어디 달리 갈 데도 없었지만 술이라도 한 잔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도 형님이 그렇게 갑자기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무슨 특별한 물증이 있어서가 아니라 왠지 모르게 형님의 죽음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것만 같았다. 무송이 동경으로 떠나기 전에 이따금씩 들르던 술집으로 들어서자 주모가 반색을 하며 무송을 맞았다. 아이고 무도두나리, 동경에서는 언제 돌아오셨어요? 오늘요. 무송이 침울한 얼굴로 대답하자 주모가 위로했다. 형님께서 돌아가셔서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참 착하고 좋은 분이셨는데. 나 술 한 잔 주시구려. 네, 드리고 말고요. 심사도 편치 않으실 테니 조용한 방으로 모시겠어요. 무송이 주모가 안내하는 방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자 아직 애티가 가시지 않은 작부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무송은 문득 어린 영아의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더욱 울적해졌다. 이 잔은 너무 작아서 못 쓰겠군. 큰 사발로 가져와. 네, 사발로요. 그래, 그 잔으로 마시다간 밤새워 마셔도 취하지 않겠구나. 술이라면 말술도 마다하지 않는 무송이었다. 따라주는 대로 잔을 놓지 않고 연거푸 술을 들이켰다. 나리, 너무 이렇게 술만 드시면 취하시겠어요. 어린 작부가 무송을 염려하여 말했다. 나를 생각해 주어서 고맙구나. 하지만 오늘 밤은 취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 그때 비로소 무송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무송은 생각할수록 죽은 형이 가엾고 측은했다. 난쟁이라고 불릴 만큼 볼품없는 체구였지만 마음씨는 착하다 못해 항상 바보 취급을 당하던 형이었다. 세상에 태어나 큰소리 한번 쳐보지 못하고 뼈 빠지게 고생만 하다가 아직 40도 안 된 한창 나이에 그처럼 허망하게 죽다니 너무도 원통하고 야속했다. 날이 그렇게 상심하시다간 병이 나시겠어요. 어서 그만 눈물을 거두시고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오냐, 고맙다. 이 너른 천지간에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라곤 너 하나밖에 없구나. 그래, 내 이름이 뭐냐? 가양이라고 합니다. 가양이라. 아주 예쁜 이름이구나. 무송이 겨우 오열을 멈추고 다시 술잔을 잡았을 때 방 바깥쪽이 떠들썩해지며 누군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가양이는 어디 가고 왜 콧배기도 안 보이는 거야? 내가 왔다고. 내가 왔단 말이야.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어디서 몹시 취하셨군요. 자, 이리로 좀 앉으세요. 주모가 그를 달래어 의자에 앉히는 듯 한동안 수성거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저건 누구지?
무송이 가양에게 물었다. 검시관 하구예요. 뭐? 검시관이라고? 무송이 입으로 가져가려던 술잔을 내려놓으며 바깥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너희들이 이 하구를 노상 우습게 보았겄다. 괘씸한 것들. 내가 뭐 허구한 날 외상술이나 먹을 줄 알았더냐. 나 돈 있어. 오늘 밤 너희들의 입이 떡 벌어지도록 돈을 뿌려 보이겠다. 하구는 큰 소리로 짓거려댔다. 허허허, 어디서 큰 돈이 생겼나 보죠. 주모가 약간은 이죽거리는 어조로 말하자 그런 건 알 거 없고 어서 가양이나 데려오라고. 하구의 말을 유심히 듣고 있던 무송이 가양에게 말했다. 나가서 저 검시관을 이리로 데려와. 네? 이 방으로요. 그래, 이 방으로 데려오라고. 무송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고 가양은 얼른 일어나 검시관을 데리러 방을 나갔다. 검시관이라면 혹시 우리 형님의 시신을 검시했는지도 모르겠군. 무송이 잠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가양의 뒤를 따라 검시관 하구가 벌겋게 취한 얼굴로 방으로 들어왔다. 하구는 무송을 보자 깜짝 놀라며 아이고, 무도두님 아니십니까? 동경에서 언제 돌아오셨습니까? 하고 정중하게 허리를 굽혔다. 오늘 왔다네. 그간 노고가 크셨겠습니다. 도두님께서는 현 지사께서 분부하신 임무를 충실히 잘 수행하셨다고. 그보다도 일이 좀 많게. 자네에게 물어볼 말이 있어서 그러네. 저에게 물어보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하구가 필요 이상으로 긴장하며 엉거주춤 자리에 앉았다. 무송은 가양에게 술잔을 새 것으로 가져오게 하여 그것을 받아 자기가 직접 하구에게 권했다. 하구가 잔을 받자 무송은 가양에게 술을 따르도록 했다. 하구는 조금 전에 큰 소리로 찾았던 그 가양이 따르는 술인데도 두 손으로 공손히 잔을 받들었다. 가양이는 잠시 밖에 나가 있으라고. 둘이서 할 얘기가 있으니까. 내가 부를 때까지 들어오지 말고. 가양이 밖으로 나가자 무송이 입을 열었다. 검시관은 달포전에 무대라는 행상이 죽은 걸 알고 있겠지. 예? 예, 알고 있습니다. 하구는 무송의 쏘는 듯한 시선을 옆으로 흘리며 대답했다. 그분이 내 가영일세. 아, 그렇습니까? 참으로 안 됐습니다. 하구는 물론 무송과 무대가 형제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으나 짐짓 놀라는 얼굴로 되물었다. 내 가영의 검시를 누가 했는지 자네는 알고 있는가? 예, 바로 제가 했습니다. 그래. 무송은 하구를 힐끗 한번 쳐다보고 나서는 현청에는 검시관이 모두 몇 사람이 있지? 하고 침착한 어조로 물었다. 모두 3사람입니다. 그럼 3사람이 같이 검시를 했는가? 아닙니다. 저 혼자 했습니다. 검시는 그때그때의 형편에 따라 같이 하기도 하고 혼자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좋아. 그렇다면 내가 지금부터 묻는 말에 대한 자네의 대답은 더욱 중요한 것이 되겠군. 예. 하구는 얼떨결에 대답을 해놓고는 두려운 눈길로 무송을 바라보았다. 좀 전에 기고만장하던 호기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다. 검시를 해보니 뭐 이상한 낌새는 없던가. 이상한 낌새라뇨.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하구는 질겁을 하며 부인했다. 그러나 이러한 하구의 지나친 부인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술집을 들어서면서 돈이 생겼다고 큰소리친 것과 함께 무송의 의심을 더욱 부치질하는 결과가 되었다. 만일 하구가 술에 취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실수는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노회한 관원답게 젊은 무송을 떡주무르듯 다루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하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렇다면 사인은 뭐였던가? 무송의 어조는 더욱 침착하기만 했다. 병사에 틀림없었습니다. 제가 이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는데 몸에 의심이 갈 만한 상처나 흔적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구는 새빨간 거짓말을 잘도 짓거려댔다.
병사임에 틀림없다면 그럼 무슨 병으로 돌아가셨는가? 그것도 갑자기. 검시관이 그것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가. 무송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무언가 흑막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무골인 그로서는 더 이상 치밀하게 추궁해 볼 방법도 능력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2. 너구리와 여우. 재수의 오미부터도 푼수가 있지. 그곳에서 무송이 놈을 만나다니. 술집을 나온 하구는 혼자 투덜거리며 그 길로 서문경을 찾아갔다. 이미 취기도 싹 가셨고 더구나 술을 더 마시고 싶은 기분도 아니었다. 그는 무송이 자기 형의 죽음에 대해 의혹을 품고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서문경은 마침 집에 있었다. 하녀를 따라 응접실로 안내된 하구는 서문경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깊숙이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다. 밤늦게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아닐세, 거기에 앉게. 탁자를 가운데 두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하녀가 차를 가지고 오자 서문경이 하구의 눈치를 살피며 물었다. 이렇게 늦은 시각에 찾아온 걸 보니 무슨 일이 생긴 거로군. 다름이 아니고 지금 무송을 만나고 오는 길입니다. 뭐? 무송을? 서문경의 얼굴이 일순 굳어졌다. 예. 무송이 돌아왔다고. 그자는 언제 돌아왔는가? 오늘 돌아온 모양입니다. 무송과는 어떻게 만나게 되었지? 그쪽에서 만나자고 하던가? 아닙니다. 제가 술을 한 잔 더 하러 술집에 들어갔는데 무송이 방에 있다가 어떻게 알고서 저를 불러들였습니다. 무송이 어떻게 자네가 온 걸 알았을까? 예, 제가 좀 취해서 떠들었더니. 싱겁긴. 그래, 무송이 뭐라고 하던가. 무대의 죽음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무언가 의심을 하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자네가 취중에 실언이나 하지 않았는지 걱정이 되는군. 서문경이 하구를 날카롭게 쏘아보며 물었다. 염려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무송에게 납득이 가도록 잘 대답해 주었으니까요. 내가 염려하는 게 바로 그 점이야. 자네는 술이 취하면 말이 많거든. 하구는 고개를 푹 수그리고 입을 다물었다. 안 되겠어. 아무래도 현지사에게 미리 손을 좀 써놓아야겠어. 제 생각에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뒤가 캥기는 하구가 서문경의 비위를 맞추듯 말하자 서문경이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것이었다. 그때 자네가 검시를 해보니 어떻던가? 병사임에 틀림없던가? 예? 하구가 어리둥절하여 되물었다. 무대의 사인이 병사였더냐고 물었다. 대간인 날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리의 부탁을 받고 제가 실제로 시체를 검시하지 않은 것은 나리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네야말로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내가 언제 자네더러 검시를 하지 말라고 했나? 나리께서 금돈 한 입을 주시면서 허허, 이런 사람을 보았나? 나는 자네에게 검시할 때 잘 봐주라고 말한 적은 있어. 그건 유족을 괴롭히지 말라는 뜻이었다고. 흔히 검시관들이 검시를 한답시고 이것저것 생트집을 잡아서 돈을 뜯어낸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 아닌가. 무대의 젊은 미망인이 하도 측은해서 내가 한번 선심을 썼던 것뿐이야. 하구는 서문경의 교묘한 오리발에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제가 검시를 하러 갔을 때는 이미 염을 한 뒤였고 염은 대간인 나리의 분부에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위기를 느낀 하구가 반격을 시도하자 서문경은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여보게 검시관, 내 말을 잘 듣게. 나는 시체를 본 적도 없고 더구나 염을 하라고 말한 적도 없네. 내가 뭐 할 일이 없어서 한낱 행상에 불과한 무대 따위의 장례일에 끼어들겠는가. 그리고 말일세, 이미 염을 했다면 검시관으로서 당연히 염한 것을 풀고서라도 검시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구는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머리를 떨어뜨렸다. 이런 비겁한 놈,
이제 와서 혼자 꽁무니를 빼다니. 하구가 속으로 이를 갈고 있을 때 또 한 번 서문경의 너털 웃음이 터져 나왔다. 하하하, 여보게, 너무 걱정할 건 없네. 자, 이거나 받아 넣으라고. 하구가 고개를 들어보니 탁자 위에 은전 새잎이 놓여 있었다. 앞으로 무송이 어떤 트집을 잡으려고 해도 자네의 말만 변함이 없다면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다네. 검시관이 검시를 하여 병사임을 확인했다는데 누가 감히 이 일을 달겠는가? 그렇지 않은가, 검시관? 예, 그렇습니다. 하구는 구원이라도 받은 듯 얼굴이 밝아졌다. 서문경은 단지 꽁무니만 빼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입을 단속하기 위해 일부러 겁을 주려는 것이 분명했다. 아직 30살도 안 된 젊은 놈의 단수가 노회한 관원의 뺨을 치고도 남음이 있었다. 하구가 깊숙이 허리를 굽혀 절을 하고 응접실을 나가자 서문경은 긴 회랑을 천천히 꺾어 돌아 어느 방 앞에 멈추어 섰다. 어흠. 서문경이 방문 앞에서 커다랗게 헛기침을 하자 거실 안쪽의 침실에서 엷은 잠옷바람의 한 여인이 쪼르르 달려나와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고가의 새 가구와 함께 갖가지 호화로운 기물들이 장식되어 있었다. 여보, 오늘은 왜 이리 늦었어요? 여인이 서문경을 은근한 미소로 맞으며 방 안으로 이끌었다. 이 여자는 누구인가? 음색의 눈이 어두워 죄 없는 남편을 독살하고 서문경의 5번째 아내가 되어 대저택의 안쪽에 거처 하나를 차지하고 앉은 방금년, 바로 그 여자였다. 난데없이 하구가 찾아와서 이제 막 돌아갔어. 하구라니 그가 누군데요? 하구를 몰라. 검시관 말이야. 아니, 검시관이 여긴 못하러 찾아왔대요. 방금년은 안색이 달라지며 물었다. 그자가 무송을 만났다는 거야. 네? 무송이 돌아왔다고요? 오늘 돌아온 모양이야. 그런데 무송 그놈이 말이야. 하구에게 자기 형의 죽음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더라는 거야. 아이고, 이를 어쩌나. 그 무송이라는 작자는 성격이 난폭해서 만일 무슨 낌새라도 눈치챈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방금년은 잔뜩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 염려 말라고. 이 서문경이 있잖아. 내가 다 알아서 손을 쓸 테니까 당분간은 당신도 얌전히 집안에 들어앉아 있으라고. 바깥에 나돌아다니다가 무송이 놈과 만나게 되면 공연히 동티가 날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네, 알았어요. 이튿날 아침 일찍 서문경은 금돈이 든 푸짐한 예물 보따리를 들고 현지사를 찾아갔다. 사람을 물리친 가운데 서문경은 무언가 열심히 설명을 했고 그것을 듣고 있는 현지사는 계속 그럴싸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3. 풀리지 않는 의문. 무송은 강가에 앉아서 하염없이 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형님의 시신을 화장해서 재를 뿌렸다는 바로 그 강이었다. 저만큼 떨어진 곳에서 아이들 몇이 멱을 감고 있었다. 하늘에는 흰 구름이 한가롭게 떠 있고 강물은 오늘도 변함없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무송의 입에서 절로 한숨이 나왔다. 울적한 심해나 달래보려 강으로 나왔던 것인데 마음은 더욱 무거워지기만 했다. 저 무송 아저씨가 아니세요? 언제 왔는지 멱을 감던 아이들 중에 한 소년이 무송이 곁으로 다가와 꾸벅 절을 했다. 소년은 이미 옷까지 단정히 주워 입고 있었다. 그렇다만 넌 누구냐? 전 운가라고 하는데 과일 행상을 하고 있어요. 행상을 한다고. 무송은 행상을 하던 형님을 생각하고 저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동경에선 언제 돌아오셨어요? 어제. 그런데 내가 동경에 간 건 내가 어떻게 알지? 운가는 묻는 말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형님께서 돌아가셔서 몹시 슬프죠. 무대 아저씨 말이에요. 넌 내 형님을 잘 아니? 잘 알고 말고요. 무대 아저씨는 같은 행상을 하는 저를 몹시 귀여워해 주셨거든요.
오, 그랬었구나. 무송은 반가운 나머지 웅가의 손을 잡고 어루만졌다. 그런데 무대 아저씨가 왜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가슴병을 앓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 아니, 누가 그래요? 왕파 할머니가 그러더군. 그리고 검시관도 그러던데. 가슴병은 무슨 가슴병? 무대 아저씨는 병 같은 건 앓지 않았어요. 그건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아요. 그럼 왜 돌아가셨단 말이냐?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맞아서요. 뭐? 맞아서. 누구한테? 무송의 두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서문경에게요. 그에게 맞고 난 뒤 며칠 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놈이 웬 놈이냐? 무송은 도두가 된 지 얼마 안 되어 동경으로 갔기 때문에 현내의 사정을 잘 몰랐고 더구나 서문경이 누구인지 얼른 생각이 나지 않았다. 약국을 하는 젊은 부자 말이에요. 대간인이라고 불리는. 이제야 생각났다. 그놈이 우리 형님을 왜 때렸지? 형님이 무슨 큰 잘못을 했기에. 아이고, 무대 아저씨같이 착한 분이 잘못을 할 리가 있나요? 잘못은 서문경이 저질렀지요. 웅가는 분을 이기지 못하겠다는 듯 시근거리며 서문경과 방금년이 왕파의 찻집에서 대낮에 간통을 한 일이며 그 현장을 덮였다가 오히려 역습을 당해 자기는 도망을 하고 무대는 서문경에게 반죽음이 되도록 몽둥이로 맞은 일을 자세히 말해주었다. 이런 고얀 년놈들 같으니 내 이것들을 살려두지 않으리라. 무송은 이를 갈며 벌떡 일어섰다. 그는 먼저 왕파의 찻집을 향해 달렸다. 거구의 호환이 바람소리를 일으키며 달려가는 모습은 마치 성난 호랑이가 질주하는 것과도 같았다. 온갖 농가는 모두 그 여우 같은 할망구가 부린 게 틀림없다. 몇 푼 운전에 눈이 어두워 대낮에 자기 집 안방에다 서문경과 방금년을 끌어들여 간통을 시키다니 참으로 더럽고 치사한 늙은 뚜쟁이가 아닌가. 무송이 왕파의 찻집에 이르러 보니 가게 문은 굳게 닫혀 있고 문짝에는 휴업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늙은 여우가 벌써 도망을 치고 말았구나. 무송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주먹으로 문짝을 쾅 하고 쳤다. 커다란 문짝이 박살이나 사방으로 흩어졌다.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모여들자 무송은 그곳을 떠나 숙소로 돌아갔다. 천정을 향해 깍지를 베고 누운 무송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곰곰 생각했다. 생각 같아서는 이 길로 곧장 서문경의 집으로 쳐들어가서 그놈을 요절내고 싶었지만 한때는 현내의 치안을 맡았던 도두였고 지금은 발령을 기다리고 있는 관원의 신분이 아닌가. 섣불리 주먹부터 휘두른다면 남의 비웃음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방법으로 새 연놈을 징벌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되었다. 이튿날 날이 밝자 무송은 서둘러 현청으로 가서 현지사 앞으로 청원서를 제출했다. 형 무대의 죽음이 병사가 아니라 타살일 가능성이 높으니 다시 조사를 해달라는 것과 간통을 한 서문경과 방금년은 물론 중간에서 뚜쟁이 역할을 한 왕파 등의 세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청원서는 기각되었다. 이유 없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서문경으로부터 푸짐한 뇌물을 받은 현지사가 뇌물값을 하느라고 그렇게 된 것이었다. 이러한 속사정을 모르는 무송은 현지사의 처분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다. 현지사를 직접 만나서 호소해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낮에 공식적으로 현청을 찾아가는 것보다 사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좋을 듯해서 저녁에 그의 저택을 찾아갔다. 오, 자네가 이렇게 찾아오다니. 현지사는 무송이 왜 찾아왔는지를 뻔히 알면서도 짐진 모른 척하고 반갑게 맞아주었다. 호화로운 응접실에서 현지사와 마주 앉은 무송은 곧바로 찾아온 용건을 말했다. 제가 지사님께 올린 청원서는 보셨는지요? 보았지. 그런데 그 청원서가 왜 기각되었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것 말일세.
자네가 뭔가 오해를 하고 있더군 그래. 무송의 무뚝뚝한 어조에 비해 현지사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온화했다. 오해라니요. 그럼 한 가지 물어보겠네. 자네 형이 서문경에게 맞아서 죽는 걸 보았는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제가 지사님의 명령으로 동경에 가고 없을 때 일어난 일이니까요. 보지 못한 일을 어떻게 사실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현지사의 목소리도 어느 결에 약간은 딱딱해졌다.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야? 과일 행상을 하는 웅가라는 소년입니다. 웅가라는 아이가 본 것이 무엇이라고 하던가. 저의 형님이 서문경에게 두들겨 맞아서 입으로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하던가. 그런 건 아니고 며칠 뒤에. 이보라고 무송. 문제의 핵심은 자네 형의 죽음이 병사냐 타살이냐 그것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나도 여러모로 조사를 해보았네. 그런데 무엇보다도 검시관 하구가 자네 형의 시체를 직접 검시했는데 병사임에 틀림없다는 게야. 공정한 입장에서 판단을 내려야 하는 내가 일개 소년의 말을 믿어야 하겠는가? 검시관의 말을 믿어야 하겠는가? 무송은 입을 다물었다. 그러니까 공연한 의심을 버리도록 하게. 쓸데없이 자신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에게도 누를 끼쳤어야 되겠는가? 그만 잊어버리게. 모든 걸 운명으로 돌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내가 곧 자네에게 마땅한 자리를 마련해 주겠네. 말을 마치고 현지사가 품위 있는 동작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자 무송도 서둘러 따라 일어나며 머리를 숙여 인사를 했다. 현지사를 만나본 뒤로 무송은 형의 죽음에 대한 일체의 의혹과 상념을 버리기 위해 때로는 산속으로 들어가 무예를 연마하거나 사냥으로 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냥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삼촌, 삼촌. 어디선가 귀에 익은 목소리가 자기를 부르고 있었다. 무송이 사방을 두리번거리다 말고 아니, 넌 영화가 아니냐. 무송은 놀라움과 반가움에 어쩔 줄을 몰랐다. 자기를 부른 사람은 천만 뜻밖에도 형의 딸인 영화였던 것이다. 아니, 너를 여기서 만나다니. 이게 꿈이 아닌가. 삼촌. 영화는 눈물부터 먼저 쏟으면서 무송의 팔에 매달렸다. 삼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 나도 알고 있다. 새엄마가 죽였어요. 아버지는 새엄마가 죽였단 말이에요. 뭐라고? 새엄마가 죽였다고? 어디 자세히 좀 말해보거라. 삼촌, 우선 집으로 가요. 집에 가서 자세히 말해드릴게요. 13살의 영리한 영아는 서둘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어디냐? 저기 보이는 저 큰 집이에요. 이 마을에서는 제일 가는 부잣집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저 집에 살게 되었니? 무송은 궁금해서 물었다. 저 집의 주인은 부자이긴 하지만 아이가 없대요. 그래서 수양딸로 삼겠다고 저를 산 거예요. 그랬었구나. 새엄마는 아버지를 죽이고 난 뒤 저를 팔았어요. 제가 귀찮기도 했겠지만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기 위해서였죠. 참으로 무정한 여자로구나. 너의 새엄마는. 무송은 가만히 한숨을 쉬면서 영아를 따라 마을 한가운데에 우뚝 솟은 집으로 영아의 양부모를 찾아갔다. 무송은 먼저 그들과 인사를 나눈 다음 후원의 정자에 앉아 얘기를 계속했다. 그래, 너는 새엄마가 아버지를 죽이는 걸 직접 봤니? 네, 이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영아는 간간히 울먹이면서 아버지가 숨을 거둔 그날 밤의 일을 차근차근 얘기했다. 무송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영아의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러니까 서문경이란 놈이 아버지를 두들겨 팬 뒤에 새엄마 년이 독을 먹여 죽였고 왕파년이 뒷수습을 했군. 그래서 묘를 쓰지 않고 서둘러 화장을 한 거로군. 이것들 어디 두고 보자. 원래 억센 무골 기질에다 불같은 성미의 무송이었다.
모르면 모르되 일단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된 무송은 다시 현청으로 현 지사를 찾아갔다.